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의 서울 외환시장은 고요한 축제의 분위기가 아닌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날 달러 원 환율은 하루 만에 무려 30배 3.80원이나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2022년 11월 11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원화 가치가 극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1,485원에 육박하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환율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던 1,450원 선을 깨고 1,489궁천점 30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외환시장의 안정이 찾아왔다고 보도했고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에게 이날의 기록적인 하락은 환호가 아닌 섬뜩한 경고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날 발생한 현상의 본질을 냉정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의 현물환 거래량은 1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날 거래량이 68억 달러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평소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 하루 만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균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개장 전부터 시작된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동 성명, 그리고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 수정까지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달러 방어 수단이 총동원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30배 빠진 80원의 하락은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 증거가 아니라 정부가 가진 마지막 실탄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인위적인 방어막이었다는 뜻입니다. 1,450원이라는 숫자는 경제 펀더멘털이 지켜낸 바닥이 아니라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억지로 그려넣은 선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 신호일까요? 경제학에서 가격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 약해졌거나 혹은 앞으로 닥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시장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24일의 조치는 이 경고음을 강제로 껐습니다.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해 천을 강제로 낮춘 것과 같습니다. 1,000개의 눈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번지고 있는 염증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사라진 환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여 더 무리하게 활동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년 사고 50원이라는 환율은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폭락을 감추기 위해 잠시 드리워진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이와 유사한 착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인위적인 환율 방어에 나섰고 일시적인 안정세에 시장은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130억 달러의 거래량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외환 당국의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연말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억지로 맞춰놓은 이 숫자가 새해가 밝고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는 2026년 1월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더 강력한 반작용을 불러올까요?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L1450원 환율 방어의 진실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인 붕괴의 시그널을 추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평온함은 폭풍의 눈일 뿐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시나리오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2월 24일 오전 9시 서울 외환시장의 개장과 동시에 벌어진 상황은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선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환 당국은 시장의 쏠림 현상을 경계한다는 식의 구두 개입으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개장 직후부터 이례적인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과도한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진 막대한 달러 매도 물량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했습니다. 딜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작정하고 환율을 찍어 누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의 등판입니다. 외환시장의 고래로 불리는 국민연금까지 환해지 전략을 수정하며 달러 매도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현재 정부가 가진 카드를 전부 꺼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총력전의 결과로 시장의 롱, 즉 달러 매수 심리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1,480원대에서 1,440원대까지 수직 낙하하는 환율. 그래프는 매수 세력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원화의 가치를 신뢰해서 달러를 판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자비한 개입에 겁을 먹고 포지션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금융용어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이날의 움직임은 미세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댐의 수문을 강제로 닫아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수위는 일시적으로 통제되는 듯 보이지만 댐 뒤편의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압력입니다. 1,450원 선을 사수하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외환 보유고는 고스란히 국가의 비용으로 남습니다. 과거 IMF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펀더멘털은 문제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지만 뒤로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쪽 같은 달러를 허공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연말이라는 시점은 기업들의 결산과 맞물려 있어 환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장부상의 수치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즉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 무리하게 환율을 끌어내린 것이라면 그 부작용은 연초의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시장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용수철은 누르는 힘이 조금만 약해져도 더 강하게 튀어 오릅니다. 이날 13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거래량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누군가는 정부가 싸게 내놓은 달러를 필사적으로 주워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위적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말입니다. 1.4449.30원이라는 숫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지표가 아니라 다가올 2026년 대폭락 시나리오의 서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국내가 아닌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며 막고 있는 이 거대한 파도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경제 지각 변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1,450원이라는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딜레마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국가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 이론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12월 24일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선택하며 시장에 개입한 순간 우리는 사실상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일부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시중의 원화를 흡수하고 달러를 풀어야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경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환율이라는 앞문을 막기 위해 쌓은 모래주머니가 뒷문인 자금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지속될 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스프링 효과에 의한 2차 충격입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가격 변수가 억눌릴수록 그 내재 변동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응축됩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1,150원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한 균형점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왜곡된 가격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차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달러를 싸게 매도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 기회를 틈타 한국 시장을 탈출하거나 달러를 적게 매수하는 역배팅을 감행합니다. 12월 24일 13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거래량 중 상당 부분은 정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낸 이들의 저점 매수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외환 보유고를 헐어 투기 세력에게 저렴한 환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물 경제로의 전이 과정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유동성을 흡수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시장과 한계 기업으로 전가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PF 부실과 가계 부채 문제는 고환율보다 더 무서운 뇌관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잡으려 할수록 금리 인하의 여력은 사라지고 이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의 연쇄, 부도 위기를 앞당깁니다. 1,450원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뒤에는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소리 없이 무너져가는 중소기업들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위적 환율 방어가 초래하는 침묵의 살인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12월 말의 강도 높은 개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실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예상하고 미리 행동하면 실제로 위기가 닥치게 되는 현상입니다. 1.4550원 선이 2026년 대폭락 전에 신기루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안정은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른 여행자가 보는 환영과 같습니다. 그 환영을 쫓아 달려가다 보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고갈된 외환 보유고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 시스템이라는 참혹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신기루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지독하게 닮아 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외환당국이 1,340원 선을 사수하기 위해 벌인 필사적인 사투는 우리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1997년의 악몽을 소환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환율 800원에서 900원 선을 지키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창구 앞에는 달러를 사려는 기업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 관리를 통해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닥난 국고, 국가 부도 사태, 그리고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환율이 특정 저지선을 뚫고 내려갈 때마다 언론은 시장 안정이라며 대서특필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쓰나미, 직전에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1,450원 방어전은 28년 전의 데자비와 같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위기의 징후를 감지하고도 이를 억누르려는 정부의 대응 방식이 그때와 판박이라는 사실입니다. 1997년의 위기가 한보철강과 기아차 사태라는 기업 부실에서 시작되어 금융권으로 전이되었다면 2025년의 위기는 부동산 PF 부실과 가계 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종금사들의 외화 차입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달러를 투입해 막으려 했던 것처럼 지금 정부는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만기 연장을 압박하고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진통제를 투여해 고통만 잠시 잊게 만드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국제금융투기 세력에게 이러한 상황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와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1992년 영국의 검은 수요일 당시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파운드화 가치를 억지로 방어하려는 영국 정부의 고집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정부가 가진 실탄, 즉 외환 보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환율을 방어할 때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매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영란은행은 항복을 선언했고 파운드화는 폭락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화 역시 비슷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1,450원이라는 인위적인 저지선은 투기 세력에게 우리는 여기까지 방어할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팔고 나가라는 친절한 안내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33원이라는 기록적인 하락폭을 만들어내며 힘을 과시했지만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를 보며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될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대폭락설이 단순한 괴담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들 국가는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기형적으로 조작하거나 외환 거래를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시장은 통제하려 들수록 더 큰 복수를 합니다. 12월 24일의 환율 급락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에 쓰지 않고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데 허비한다면 안4정 50원의 신기루가 거치는 순간 우리는 1,700원, 아니 또 1,000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1997년의 유령이 지금 2025년의 한국 경제에 속삭이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정부가 1,450원 선을 지켜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정작 우리 경제의 뿌리인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1,05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의 임계점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환율 1,100원에서 1,200원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의 1,450원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고환율이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기업들의 제조 원가를 30% 이상 상승시킨 상태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2월 24일 하루 동안의 33원 급락은 금융시장의 숫자 노름일 뿐 주유소의 기름값이나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즉각적으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기업들의 경영 시계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환해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금의 환율 시장은 그야말로 지뢰밭입니다. 대기업들은 선물환 거래 등을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만 중소수입업체들은 1,480원에 물건을 주문했다가 결제 시점에 환율이 급락하거나 반대로 1,440원에 계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상황을 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를 환율 변동성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현재처럼 하루에 30원씩 오르내리는 널뛰기 장세에서는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아도 환차손으로 인해 흑자 부도를 맞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도 죽고 너무 급하게 내려도 죽는다는 현장의 하소연은 엄살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독약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고환율 고물가의 이중고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으며 소비 침체라는 늪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듭니다. 런치플레이션이나 무지출 챌린지 같은 유행어는 단순한 절약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결과입니다. 내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출마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둔화된다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셈입니다. 참고박 50원이라는 환율은 수출 기업에게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는 구간이 아니라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내수 붕괴의 공포가 수출의 이득을 상쇄하고도 남는 임계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은 고갈된 거인과 같습니다. 한계 기업, 즉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1,450원 환율과 고금리의 결합은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이 한계 기업들은 구조 조정의 기회를 놓치고 부실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대폭락이 현실화된다면 그 트리거는 외환 시장이 아니라 바로 이 실물 경제의 붕괴, 즉 줄도산하는 기업들과 일자리를 잃은 가계의 파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숫자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바로 우리 옆 공장에 멈춘 기계 소리와 텅 빈 상가 건물들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줄타기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까요? 12월 24일의 정역적인 개입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책 당국의 깊은 고뇌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복잡한 고차방 정식 앞에 서 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뇌관 때문에 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금리라는 전통적인 무기를 잃어버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처럼 구두 개입과 미세 조정,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헐어쓰는 직접 개입뿐입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은 사실상 정부가 기업들에게 해외에 쟁여둔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라고 읍소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며 달러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쫓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 좀 받자고 귀한 달러를 원화로 바꿀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를 위한 환전 수요를 억제하는 등의 조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 저하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부의 총력전이 시장에 주는 잘못된 시그널입니다.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일수록 시장은 이를 정부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역설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책의 신뢰성 위기라고 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이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을 불러왔듯 외환 시장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거래량은 이미 시장이 정부와의 힘겨루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철삼 4보 50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순간 투기 세력에게 천산 4보 50원은 반드시 뚫어야 할 타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현재 대응은 시간을 버는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미국 연준의 피벗,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되거나 중국 경제가 극적으로 반등하여 수출이 살아나는 등의 외부 변수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킹달러 현상은 구조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운에 맞지는 경제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2026년이 다가올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들고 시장의 압박은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환율 방어가 아니라 환율 1,500원, 1,000전 2,100원. 시대가 도래했을 때 무너질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보호할 안전망을 구축하고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공법뿐입니다. 거대한 경제의 파도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정부조차 막아내기 버거운 환율 전쟁과 2026년 대폭락의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생존을 도모해야 할까요? 현금이 쓰레기가 된다는 공포 마케팅에 휩쓸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방어적 투자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1,450원 환율이 신기루라는 전제해 우리는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달러를 사서 쟁여두라는 1차원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자산의 통화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해지하라는 뜻입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 예금, 달러 ETF, 혹은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표시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원화 가치 급락 시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을 내어 자산을 늘리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2026년 위기설의 핵심 중 하나는 금리의 역습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혹은 위기 발생 시 신용 경색으로 인해 대출 회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 하락과 이자 부담 증가라는 더블 딥의 충격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좇을 때가 아니라 부채 비율을 과감하게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ash is king, 즉 현금이 왕이라는 말은 위기 때마다 증명된 진리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한 자만이 폭락장 이후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적 안정성을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기업 구조 조정과 고용 불안을 동반합니다.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거나 내수 소비에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업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직무 역량을 키워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거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N잡,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등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자산 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포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전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환율, 금리, 유가와 같은 것이 경제 지표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1,450원 환율이 왜 위험한지, 130억 달러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위기를 감지하고 먼저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준비도 한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상투적이지만 역사는 항상 준비된 소수에게 부의 재편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2026년이 공포의 대폭락이 될지 아니면 인생을 바꿀 기회의 장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2월 24일 환율이 하루 만에 33줄 80원이나 급락하며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본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던진 마지막 모래주머니였습니다. 13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거래량은 시장과 정부가 벌인 처절한 전쟁의 흔적이었고, 1,450원이라는 숫자는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성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숫자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2026년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임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IMF 위기가 그랬듯 위기는 항상 문제 없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가장 클 때,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 위기는 부의 대이동을 동반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대다수에게 위기는 재앙이었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한 소수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1997년의 IMF, 2008년의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공포에 떨며 헐값에 자산을 던졌고 누군가는 냉철한 이성으로 그 자산을 받아내어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1,450원의 환율, 그리고 2026년의 불확실성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읽어내는 해안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달러라는 안전한 방패를 준비하고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며 현금이라는 총알을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을 감시하십시오. 정부가 보여주는 화려한 숫자 너머에 있는 실물 경제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450원이라는 신기루가 거치고 난 뒤 진짜 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그 험난한 항해의 길잡이가 되어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훗날 2026년의 폭풍을 무사히 건너온 생존자들의 지침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